용산형 부동산 오늘 또 쪽집게 가회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전문가님을 모셨을까요? 네, 세무 관련된 전문가님 중에서 요즘 한참 핫하신 분이시죠? 세무사 자격증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계시는데 요즘 인기가 최고이십니다. 15만 뷰를 저희 채널에서도 달성해 주셨는데 예, 공쌤TV의 공창규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나요? 예, 그동안 뭐 바쁘게 지냈습니다. 왜 8개월 만에 여기를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주시게 되셨나요? 최근에 이제 상속세나 네네. 증여세 때문에 좀 골치 아프신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분들에게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예. 제가 이제 최근에 네네. 이 국세청도 모르는 네. 상속증의 기술이라는 책을 이제 제가 써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출간되었어요. 정말 상속, 네. 증여, 이거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부동산하고 저희가 또, 이런 걸로 돈을 벌다 보니까, 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돼 있고,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돈이 없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니까, 네. 대부분의 분들이 상속 증여를 궁금해 하시는데, 네. 필요한 정보, 저희 채널에서 정말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를 위해서 써주신 건 아니겠지만, 예.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걸 쓰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부자들만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 게 이 상속세, 증여세인데 이 절세 노하우를 따로 배워보는 시간을 오늘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관심을 기울여서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임종하시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네. 책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네네. 현장에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물론 이제 뭐 상속세 절세 방법이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 책에 제 모든 노하우나 그런 것을 다 담았지만은 네. 또 이제 뭐 오늘 우리 이제 또 동산이 형 네. 그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 네. 제가 또 팁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네네. 좀 알려드릴게요. 네네. 일단 이제 상속세가 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발생하는 세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음. 사실 이 상속세 절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네네. 이 상속세가 절세가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중에 일단 제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음. 제가 좀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이게 좀 아이러니한 말인데 효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물질적으로. 네네. 아니, 마음적으로는 당연히 효도를 해야죠. 네. 근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을 준비하는 것만 해도 약간 마음이 상하실까 봐 걱정되긴 해요. 아마 자식 생각하는 마음에 해주실 것이고 오히려 네. 준비해야 되긴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일단 물질적으로는 효도를 하면 안 된다. 어떤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네네. 금융재산은 없으세요. 네. 금융재산 없으신데 그냥 이제 부동산 한 채만 있으신 거예요. 네네. 고가의 부동산만. 네네. 그러신 분들 의외로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생활할 돈은 없잖아요. 네네. 재산은 많지만 네네. 생활할 돈은 없어서 그럼 자녀들이 그 부모님 생활비나 네. 아니 부모님 아프시면 병원비나 네네네. 이런 거 다 자녀들이 부담을 해야 될 거잖아요. 예. 뭐 당연한 거죠, 그거는. 네네. 그런데 자녀가 이렇게 부모님 대신에 생활비, 병원비 부담한 거를 이 상속세에서는 전혀 그 제외를 해주는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어. 아무런 이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없다. 그래서 이 상속세 절세 효과를 하려면은 이 부모님한테 내가 돈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도 드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 뭐 어떡하는 거야? 돈도 네. 예금이 없으신데. 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은 네네.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라. 그럼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이제 부모님이 돈이 생기니까 그 돈으로 이제 뭐 생활비나 병원비를 쓰시고 그럼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그 주택연금 받은 것은 이것은 이제 금융 부채가 돼요. 부채가 되기 때문에 상속 재산에서 제외를 해요. 아, 금융부채로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택연금 활용하시면은 이 상속세 절세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뭐 주택연금도 이게 또 가입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네. 그 가입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자녀가 부모님한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드리는 거죠. 아, 차용증 쓰고. 예, 돈을 그냥 부모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빌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또 상속 부채가 되잖아요. 그럼 상속 재산에서 이 부채를 빼주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부모님한테 돈을 많이 꾸는데 그렇죠. 근데 부자들은 거꾸로 이렇게 부동산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또 전략이 필요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의외로 진짜로 이런 분들 많으세요. 어. 예, 의외로 이제 부모님이 갖고 계신 부동산이 원래 부자가 아니신데 네. 부동산만 급등을 한 거예요. 어. 근데 본인 재산은 없으시고. 아, 요즘 그런 일들이 많을 꽤 거예요. 많죠. 네. 근데 이분들 상속세 다 내야 되니까 아. 어쨌든 이제 절세를 하시려면 아. 부모님한테 차용증을 쓰고 음. 사실 이게 좀 이게 우리 그 어떤 정세에 맞진 않는데 네네. 예, 어쨌든 절세를 하시려면은 좀 차용증을 작성을 하고 돈을 빌려드리는 걸로 하셔라. 일단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약간 부담부증형하고 비슷한.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네네. 내가 이제 부모님한테 계좌이체를 받았어요. 예. 징여를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징여를 받았는데 이걸 징여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 환공으로 받았으니까. 네, 네네. 받았는데 안 에이, 했어요? 뭐 이거 뭐 걸리겠어. 어. 뭐 국세청에서 이거 뭐 알겠어. 할 일 없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그냥 안 한 거예요. 안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상속세가 이제 발생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국세청에서 나오거든요. 네네. 이 국세청에서 상속세 세무조사 나오면은 이 10년간 계좌이체 내역을 다 조사를 해요. 무섭네요. 네, 그럼 부모 자식 간에 이 계좌이체 받은 거 다 나오잖아요. 과거에 내가 부모님한테 계좌이체 받고 징여 신고 안 한 게 있다. 그럼 이거 당연히 세금 내야죠. 네네. 근데 세금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당시에 신고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가산세까지 내야 돼요. 근데 이 가산세가 굉장히 무섭다. 그렇더라고요. 예, 가산세가 예를 들어 내가 부모님한테 9년 전에 이제 뭐 5억을 징여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신고를 안 했어요. 네. 안 걸릴 줄 알고. 근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네네. 그럼 이때 이제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걸리면 어떻게 되냐? 5억을 징여받으면 징여세가 한 8천만 원 나오거든요. 네네. 일단 이건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네네. 그 플러스 가산세가 일단 무신고 가산세. 네. 내가 무신고 했으니까 20%. 어머. 오. 20%. 뭐 이것까지 괜찮아요. 예. 문제는 이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네. 내가 9년 전에 세금을 내야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서야 냈으니까 네. 이자가 붙겠죠. 네네. 그래서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있어요. 이게 납부지연 가산세인데 이 납부지연 가산세 연이자율이 네네. 8%예요. 8%. 와. 그게 대단히 날수로 해서 따져보면 결국 8% 정도 나온다는 얘기네요. 8%니까 네. 9년이면 72%인 거예요. 곱하기 구하면. 그러니까 이거 거의 가산세가 20% 더하기 70%면은 뭐 거의 그렇죠. 더블이네요. 두 배로 무섭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 내가 이제 부모님한테 징여 신고 안 하고 받은 계좌이체가 있다. 네. 그럼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네. 부모님 그 계좌로 돌려주셔야 된다. 그럼 이건 이제 부모님한테 돌려줬으니까 징여가 아니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꼭 돌려주셔라. 네. 내가 징여 신고를 안 했다면 그래야 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가산세만 피해도 이게 사실 엄청난 거죠. 예. 예. 꿀팁이네요. 그러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물려받을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 있는 사람들만 내는 세금이 부자 세금이란 인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이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게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진짜 찐 부자들만 냈던 세금이 상속세였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네네. 이 상세를 납부하시는 인원이 연간 2만 명까지 늘어. 그러니까 연간 2만 명이니까 뭐 이제는 이게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죠. 부자의 의미가 바뀐 거일 수도 있나요? 부자가 뭐 늘어났다든지 제가 봤을 땐 그렇다기보다는 네네. 이 상속 공제가 네네. 이게 변함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아. 이 지금 우리가 상속 공제가 5억까지는 공제가 돼요. 아.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이 상속 재산이 5억 이하다. 그럼 상속세가 안 나옵니다. 아. 안 나오는데 이 상속 공제가 97년부터 그대로예요. 97년에도 이 5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강남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어도 4억이잖아요. 네네네네. 5억 이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상속세가 안 나왔죠. 예.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 지금 뭐 2억으로 지방 아파트도 못 사잖아요. 네네네네. 웬만한 뭐 서울에 있는 부동산은 다 5억이 넘죠. 넘죠. 5억이 뭐예요? 아파트는 예, 참. 뭐 거의 뭐 10억 이상 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제는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이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의 의미가 바뀌었다고 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자라기보다는 이게 우리가 이제 97년부터 네. 물가 상승률은 매년 꾸준하게 네. 올라왔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상속 공제는 네네네. 상속 공제도 올라야 되는데 네네네. 97년부터 5억으로 쭉 지금까지 그대로니까 문제가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는 이게 부자들만이 아니라 일반 이제 서민들도 상속세를 내야 되게 생겼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예, 예. 내가 진짜 부자가 된 것도 아닌데 물가 상승률 때문에 올라서 이렇게 된 건데 상속 공제도 인상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게 법이 변경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열받아. 주는 것도 없으면서 뺏기만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꼴랑 아이들 뭐 전세 보증금 줄 만한 돈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5억이 지금. 네. 근데 거기서 또 상속세를 낸다고 하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부담이 커지니까 사람들이 이 상속세 좀 인하 좀 해라. 이렇게 이제 목소리가 이렇게 터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네. 인식이 조금씩 바뀌었다라고 이제 예. 보는 건 맞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상속세가 이제 개정이 됐어요. 유상취득세가 도대체 뭔가요? 일단은 네네. 그래서 이게 상속세가 바뀌게 되는 이유가 예. 이 부담이 크니까 예. 이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려고 바꾼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이 상속세보다 유산취득세가 네. 세금이 더 적게 나오겠죠. 당연하겠죠, 그거는. 예. 돈 많이 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지금도 많은데. 예. 그래서 유산취득세가 더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냐? 현재 이제 상속세 제도는 우리가 그냥 일괄적으로 상속 재산에다가 그냥 상속세율을 과세를 해요. 예. 예를 들어 이제 뭐 상속 재산이 30억이다. 상속세 과세 표준이 30억이면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거든요. 그거 절반을 내야 돼요. 네네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유산취득세로 바뀌게 되면은 형제들이 많잖아요. 예. 그 각자 형제들이 자기들이 가져가는 상속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들었다. 이게 나눠서 준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상속 재산에다가 네. 일괄적으로 세금을 과세를 하니까 예. 이 상속 세율이 높게 적용된단 말이죠. 예. 근데 유산취득세로 되면은 이 상속 재산이 나눠지잖아요. 예. 예를 들어 이제 뭐 30억 상속 재산인데 뭐 자녀가 뭐 5명이다. 그럼 5명에서 이제 뭐 6억씩 나눠 가졌다. 그럼 6억에 대한 이 상속세율은 뭐 한 40%, 30% 낮아지거든요. 50%에서 일단 낮아지니까 혜택을 보네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아까 우리가 상속공제가 5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마다 각자 5억씩. 예. 그러니까 내가 아까 30억에서 자녀가 5명이라서 6억씩 받았다. 네. 그럼 5억 공제하고 그럼 1억에 대한 1억에 대해서 각자 1,000만 원씩만 내면 끝. 좋네요. 그러니까 세금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네, 좋은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도입이 되면은 물론 이제 뭐 그 상속인이 한 명이라면 뭐 이 절세 효과가 좀 적겠지만은 상속인 자녀가 많다면 절세 효과가 굉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 이 유산취득세 도입이 100% 확정된 건 아니에요. 정부에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유산취득세를 이제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이 시행 시기가 2028년부터고 일단은 왜냐하면 이 법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다 보니까 이 정비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융재산 있잖아요. 네. 금융재산에 대해서 상속 공제를 최대한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동산 말고 네네네. 현찰 뭐 이런 거. 네네. 이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네네. 또 이제 상속세 공제를 추가로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이 금융재산의 20% 최대 이제 그 2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재산이 10억이다. 네. 그러면 20% 공제해주니까 2억까지 최대 2억까지 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재산을 상속을 받으면은 어쨌든 상속세 공제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금융재산이 아닌 게 있어요. 코인은 이게 우리가 세법에서 금융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이 이제 코인을 이제 상속을 해주셨다. 네네. 이때 금융재산 상속 공제가 안 돼요. 그럼 이제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거죠. 공제가 안 되니까. 계단으로는 일단 그거를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네. 코인 빨리 파셔야죠. 내가 코인을 팔아서 예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상속 공제가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재산의 규모가 똑같아도 이 재산을 어떻게 빨리 처분을 해서 금융재산으로 예금액으로 바꾸면은 이 금융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요즘 강남 뭐 반포 뭐 이런데 좋은 아파트 못 사신 분들은 네네. 아직
아파트 값이 뭐 풍선 효과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네네. 나오기를 바라는데, 네. 그렇게 뭔가, 근데 너무 오른 것 같아서 불안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 아직도 코인하고 주식하거든요. 네네네. 아주 꿀팁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이 금융재산이라고 하면은, 네네. 이 금융기관에서 다루는 그 금융상품을 의미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이 아닌 곳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공제회 있잖아요. 네. 군인공제회, 네. 뭐 아니면 뭐 행정공제회, 이 공무원분들이 네. 공제회 쪽으로 뭐 예탁이나 예금이나 이런 거 예탁하신 분들 많으세요. 아. 그런 공제회가 많은데, 네. 그런 공제회 또 예금된 예금액은, 네네. 이건 금융재산으로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 공제회에 있는 예금을 빨리 은행으로 옮기셔야 돼요. 아, 이게 금융재산의 의미가 굉장히 큰 거네요. 은행이나 뭐 증권사, 보험사 이런 곳에 예금이 되어 있어야 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와. 이거 굉장히 꿀팁이죠. 아니, 피디님, 이거 아셨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금융재산을 은행에 넣어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꼭 알아줘야 되는 꿀팁입니다. 피디님.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공무원이신 분들이 어쨌든 이거를 잘 아셔야 되는데, 네네. 상속일 이후에 하면 늦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면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기 하루 직전이라도 네네네. 이 공제에 있는 그 돈을 네네. 그 은행으로 빼셔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이거 꼭 알아둬야 되는 얘기 같아가지고 제가 PD님을 등장시켰는데 젊으신 분들 이런 얘기를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저희 또 오늘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집중해서 보시다 보면은 오늘 공창규 대표님의 주관하신 우리 그 상속증여의 기술이라는 책 저희가 10권 또 저희 그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주의 깊게 보시면서 관심을 가셔야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세총도 모르는 가족 간의 계좌 이체 방법. 네. 요거 궁금하거든요. 근데 네. 요거 지난 방송에서 저희 완전 빅히트를 쳐가지고 네. 15만 조회수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채널에 엄청 도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물질적으로 책 10권 해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국세청이 이 영상을 싫어할지도 몰라요. 네. 새롭게 또 나간다 하더라도 네.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증여세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가족 간의 이 세뱃돈이나 네. 뭐 축의금 같은 거 주는 거 네. 이것도 증여에 해당이 돼가지고 증여세를 많이 납부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꿀팁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네. 일단 원칙적으로는 네네. 뭐 용돈이라든지 네네. 뭐 세뱃돈, 네. 그리고 축의금, 부의금 뭐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예, 왜 굳이 뭐 이런 것까지 증여세를 과세를 하냐? 예, 왜냐면 이거는 뭐 내가 이제 기쁜 날이나 슬픈 날에 받는 돈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과세를 하는 건 좀 너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를 과세 안 하는데 문제는 이 금액이죠, 금액. 내가 만약에 세뱃돈으로 한 5억을 받았어요. 네네. 이거 과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전부 다 세뱃돈으로 다 증여하고 누가 증여세 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금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위가. 예, 이 금액 이제 범위 같은 경우는 이제 법으로 정해지질 않았어요. 법으로 정해지질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사회 통념상 상식적인 수준이면은 과세를 하지 않는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금액이 뭐 세뱃돈이나 이런 경우는 한 100만 원 이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 축의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주한테 축의금 좀 많이 해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판례가 있는데 네. 2003년 기준으로 네네.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네. 축의금을 400만 원 준 거는 이거는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다. 예, 400만 원 정도는 그거 이제 어쨌든 지금 물가가 올랐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1,500만 원 이 정도 수준은 이제 사회 통념상 인정이 되지 않나. 이제 그 이상이면은 좀 위험하다. 그거는 이제 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사실 요즘 뭐 대학 등록금만 해도 막 600만 원씩 막 하는 판이니까. 네. 그 정도 또 1년치 주신다면 네. 1,500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 네네. 특히 또 우리가 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혼수용품 있죠. 또 혼수용품은 또 증여세가 과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엄빠 찬스. 결혼할 때 네. 혼수용품 뭐 TV, 네. 냉장고, 네. 뭐 네. 세탁기 네. 뭐 수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네. 이거 부모님이 사줘도 네. 괜찮다. 어머, 꿀팁이네. 왜냐면 이거 또 증여세 내면 너무 하잖아요. 이거는 뭐 부모님 도움 받아야 되는데 여기다 또 혼수용품에 증여세 과세하는 건 너무 하니까 자녀들 결혼할 때 부모님이 혼수용품 사서 오케이
물건으로 받으면 괜찮네요. 그것도 몇 천만 원 들어가는데, 그것도. 네, 그죠? 오케이. 근데 이것도 어. 이제 사회 통념상 네. 좀 너무 금액이 초과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뭐 올레드 TV 어. 1억짜리 어. 이런 건 좀 그렇지 않냐. 네, 그 우리가 평범한 수준의 어. 혼수용품은 네. 부모님이 해주셔도 어.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다. 어. 그러니까 요때 부모님 이제 찬스를 제대로 쓰시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네, 그럼 이제 그 두 번째입니다. 네. 형사님. 가족 간에 이 계좌이체를 또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요것도 이제 증여로 간주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거 좀 조심하면 뭐가 좀 저희가 절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 이제 가족 간 계좌 이체할 때 음. 어떤 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냐. 음. 그거부터 아셔야겠죠. 음. 이 우리가 계좌 이체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내가 이거 큰 돈을 한 번에 계좌 이체하면은 이거 내역이 계좌 이체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돈을 좀 뭐 나눠서 뭐 며칠간 나눠서 계좌 이체해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제가 여기서 딱 명확하게 알려드리자면은 이 계좌 이체는 국세청에서 함부로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네, 내가 몇 억을 계좌 이체를 하더라도 국세청에 뭐 자동으로 통보되거나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네, 이 계좌 이체가 이게 금융정보보호법 때문에 국세청도 심심하다고 이게 조회하고 그럴 수가 없거든요. 국세청이 계좌 이체를 조회하려면은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국세청한테 명분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세무조사? 그렇죠. 세무조사죠. 네네네. 국세청이 이 세무조사를 할 명분이 있어야 계좌이체를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좌이체를 조심하셔야 될 분은 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들 이 가족 간 계좌이체를 좀 조심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세무조사를 보통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제 첫 번째는 사업자 세무조사. 개인이나 이제 법인, 사업자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제 세금 신고 잘 했는지 사업자 세무조사. 뭐 근로자는 해당이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사업자 세무조사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 세무조사 한번 받으면 좀 타격이 있어요. 그 사업을 운영하는데 특히나 요즘에 또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 또 이게 사업자 세무조사를 좀 이렇게 확대하면은 당연히 안 좋겠죠. 네네네. 힘든데 그 세무조사 때문에 기술 개발이나 뭐 설비 투자를 지금 요즘 사업자들이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 개인 사업자나 이 사업자 세무조사는 이게 좀 크게 확대를 못 합니다. 요즘 실제로 좀 축소가 되고 있는 추세라서 뭐 그렇게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금 출처 조사. 이게 뭐냐면은 이제 내가 번 돈 대비해서 부동산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이 국세청이 신고된 소득이 한 2억밖에 안 되는데 20억짜리 부동산을 샀네. 네네. 너 18억 어디서 났냐? 국세청 입장에서 궁금하잖아요. 네, 뭐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았고 신고를 안 했는지, 뭔 탈세를 했는지 궁금하니까 이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겁니다. 이거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가 부동산 취득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제 뭐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나 증여 신고한 금액이 적다. 그럼 이 고가 부동산 취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취득하시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 부동산을 취득해야 안전한지 이거 미리 상담받고 취득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린 상속세 세무조사. 근데 이제 상속세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국세청이 시간과 인력이 있다 보니까 이 모든 분들 돌아가실 때마다 세무조사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속세 세무조사가 우리가 이제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이 10년 내에 이제 상속인들에게 증여해준 이 재산까지 합쳐서 상속세를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년간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야 돼요. 이 조사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겠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 10년간 계좌이체 내역 다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상속세 세무조사를 그렇게 이렇게 막 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상속 재산이 일단 최소 5억은 넘어가야 돼요. 우와. 개인적으로는 한 15억 이상은 되어야 상속세 세무조사가 나온다. 기준, 그 일정한 틀을 좀 벗어나지 않으면 안 나오겠네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뭐, 무조건 안 나온다 이건 아니지만은 그 가능성이 상속 재산이 이제 부모님 재산이 15억 이상이면은 요때 이제 상속세 조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셔. 근데 이제 뭐 아파트나 부동산이 한 15억 이상 갖고 계시다. 그럼 나중에 이제 부모님 돌아가실 때 이 상속세 세무조사 나올 수 있으니까
이분들은 이제 부모님한테 계좌이체 받거나 이렇게 할 때 증여 신고를 성실히 하셔야 가산세로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가산세가 2배 정도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말씀해 주셨듯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성실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게 좋죠. 부모님한테 제가 이제 뭔가 이제 가게를 하나, 예. 뭐 창업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뭐 회사를 하나 창업하기 위해서 네. 창업 자금을 제가 이제 빌려요. 네. 요거에 대한 거를 또 세금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이제 이 제도가 이제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자녀가 이제 창업을 할 건데 예. 부모님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증여세를 원칙대로 다 과세를 하면 이 뭐 증여세를 다 내고 남는 돈이 적으니까 창업을 제대로 못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증여공제를 좀 많이 해줍니다. 이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활용하면은 5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고요. 5억을 초과한 이제 금액은 10%, 세율이 10%로 굉장히 낮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그냥 증여네요. 5억까지 공짜로 줄 수 있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매우 좋은 제도인데 매우 좋은 제도인 만큼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사업 아무 사업이나 하면 안 되고요. 아무 사업 창업에만 이렇게 적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네. 이 업종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 궁금합니다. 네, 업종이 너무 많아서 뭐 좀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음식점. 카페. 음식점은 가능해요. 카페. 네, 빵집도 가능하죠. 카페는 안 돼요. 아쉽다. 커피 전문점은 안 됩니다. 네. 술집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건이 있습니다. 이 업종 디테일하네요. 요건이 있어서 이 업종 요건에 정해진 업종 요건으로 창업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 돈을 증여를 받았어요. 창업 자금으로. 그럼 일단은 2년 내에 창업을 하셔야죠, 당연히. 2년 내에 창업을 하시고 2년 내에 또 써야 되네요. 그 다음에 4년 내에 이 돈을 다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사실 이게 막상은 이렇게 크게 절세를 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 딱히 절세 효과가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요거 다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일단 증여세를 혜택을 받지만 나중에 상속세로 처리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사기꾼 아니야? 사기꾼이죠. 세금을 네. 부모님 돌아가실 때 내라 이거예요. 네. 그래도 뭐 그 세금을 5억에 대한 그 세금 금액만큼은 그럼 얼마 정도 내야 세금이 원래 증여세가 5억이면? 5억이면은 이제 한 8천만 원 정도 나오죠. 8천만 원을 무이자로 쓰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네, 무이자 썼다가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실 때 내라. 네, 이런 의미라서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절세가 되는 효과는 없다. 야, 네. 그런 또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시간 어떻게 좀 재미있고 실속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전문가님들 모시고 하는 공부 중에서 사실 부동산을 저는 투자하고 또 뭐 중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금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고민과 저도 질문이 많았는데 공쌤TV의 공창규 선생님과 있으면 예. 아주 그냥 세상을 다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쉽게 말씀드리잖아요. 사실 그래요. 그 목소리가 좋은 반면에 그 내용을 좀 딱 바로 뇌리에 딱 꽂히게 해주시니까 좋아요. 좋아. 감사합니다. 부동산 증여할 때 말입니다. 시가부터 챙겨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요거 그 처가하고 시가의 시가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이제 횟집에서 보면은 간혹 이제 비싼 오정들 시가 이렇게 하는 시가입니다. 가격이죠. 우리가 현금을 증여받는다. 예를 들어서 이제 1억을 증여받는다면 내가 증여받는 재산이 1억으로 명확하죠. 그런데 내가 이제 아파트를 증여받아요. 내가 이 아파트를 얼마에 증여받은 거냐. 이 금액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단 말이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 부동산의 시가를 이제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시가가 뭘로 이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똑같은 뭐 가치의 이제 부동산을 증여받더라도 완전히 증여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아파트를 증여받는다. 동일 단지 내에서 내 그 우리 집 말고 다른 뭐 옆동이나 뭐 다른 호수나 뭐 이런 게 많잖아요. 획일화 돼 있으니까. 네, 획일화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보통 이 아파트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시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나 상가 같은 경우는 이 토지나 상가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적용이 어렵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다 개별성이 있으니까. 네, 다 개별성이 있고 다 달라서
이 토지나 상가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적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제 토지나 상가는 이 공시가격으로 이 시가가 결정이 됩니다. 예, 결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증여세 좀 절세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파트보다는 토지나 상가를 증여해 주는 게 낫겠죠. 아, 방금 그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건 공시가격이니까. 예. 우리 공시가격은 실제 시가보다 많이 낮잖아요. 완전 깡통은 아닌가 봐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네. 상가나 토지를 증여를 이제 공시가격으로 네. 실제 시가보다 낮게 이제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다 보니까 이 국세청에서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너는 왜 저기 예를 들어 실제 가치가 뭐 한 20억짜리 뭐 상가나 이런 거 받으면서 왜 공시가격 한 10억으로 증여세 내냐 이거죠.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이 이제 2020년부터 안 되겠다. 너희가 이제 그 토지나 상가 공시가격으로 증여 신고하면 내가 국세청이 사비를 들여서 내가 감정평가 받아가지고 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안 그래도 돼. 증여세 과세하겠다. 네, 이렇게 네. 바뀌었습니다. 예, 이 세금을 많이 과세를 하려고. 근데 이제 이 이제 감정평가 사업이 2020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이미 시행이 됐어요. 근데 이게 짭짤하거든요. 네. 이게 과세되는 게 이거 저 감정평가 수수료 빼더라도 네. 이게 세금 추징되는 게 짭짤하다 보니까 올해부터 네. 이 감정평가 사업을 이제 확대하겠다. 그래서 그 예산도 이제 2배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상가나 토지도 공시가격으로 증여가 좀 어려워졌어요. 물론 뭐 한 뭐 2억, 3억 이 정도 수준은 괜찮지만은 공시가격이 한 10억을 초과한다. 그럼 이때는 이제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해서 이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네. 일단 주의를 하셔야 되고, 네네. 그다음 이제 그럼 아파트 같은 경우, 네네. 아파트는 어쨌든 실제 시가대로 우리가 증여를 받는 수밖에 없어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워낙 많으니까. 그럼 이거를 좀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없냐?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이 증여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간혹 금매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 금매가 나올 때는 이 금매가 기준점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 금매가 나올 때 이 증여를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 증여세가 절세가 되겠죠. 예를 들어 뭐 20억 쭉 아파트가 20억 하다가 15억이 나왔어. 15까지는 안 될 텐데 뭐 한 19억, 18억 정도, 18억? 뭐 10% 정도 약간 낮게 팔 수 있잖아요. 15억이고 싶습니다. 뭐 그 정도는 뭐 금매로 나올 수 있으니까. 20%까지 하면 16억 정도, 17억 정도. 그렇죠. 뭐 사정에 따라서. 어. 그럼 이제 요게 이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이 금매가 나올 때 일단 증여를 하시는 게 좋고, 네. 이 두 번째는 감정평가를 받는 게 좋긴 해요. 아파트도. 왜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아파트 매매 사례가액이 한 20억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증여세 절세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감정평가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 이거 증여세를 좀 절세를 하고 싶으니까 이 실제 우리 가치보다 좀 최대한 허용되는 범위에서 낮게 평가해 주세요. 네. 그럼 감정평가사가 고객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재량에 맡길 수 있는 범위만. 그렇죠. 그 범위가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억이면 한 18억까지는 낮게 감정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싸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 타협하는 정도 수준이네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것도 뭐 증여세 절세 효과가 크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증여받으시는 분은 꼭 감정평가를 받으시라. 또 감정평가도 이 평가사마다 좀 네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이 낮게 평가해 주시는 평가사님을 찾으셔서 감정평가를 최대한 낮게 받아서 너무 이렇게 보수적인 분 말고 좀 이렇게 유연하신 분들 이렇게 감정평가 받으시면 이 아파트 증여할 때 증여세를 좀 절세할 수 있을 겁니다. 야, 그 아파트는 영 방법이 없는 줄 알았는데 또 그거 빠져나가는 또 꿀팁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부담부 증여 요거 물어봐야 돼요. 네네. 부담부 증여. 네. 도대체 이 부담부 증여는 배워도 헷갈려요. 네. 매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부담부 네. 증여가 일반 증여보다 어려운 게 이 부담부 증여라는 게 일단 뜻이 뭐냐면은 내가 부담을 한다. 네네. 예, 그래서 부담부 증여거든요. 네네. 내가 이제 채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내가 증여를 받지만은 부모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시가 10억의 아파트가 전세가 7억이 있어요. 네. 그럼 이것을 내가 이제 증여를 받으면은 네. 실제로 내가 증여받는 재산은 3억이죠. 네. 왜냐하면 전세 7억은 내가 돌려줘야 되잖아요, 세입자한테.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전세까지 같이 이제 받는 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나는 이 10억을 증여받는 것보다 10억에 이 전세 7억을 같이 증여를 받는 게, 그럼 나는 이제 증여받는 재산이 3억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사실 3억 받은 거. 그렇죠. 그럼 이제 증여세가 좀 낮게 나오긴 하겠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무조건 절세가 되는 건 아닌 게, 이 부담부 증여는 양도세가 나옵니다.
예, 이 부모님이, 이 증여해주신 부모님이 이 전세 금액 7억에 대해서는 양도원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렵다니까. 네,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 계산하려면은 이 양도세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이제 반드시 세무사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고민을 하는 게 내가 이 부동산을 일반 증여를 받을 거냐, 네네. 부채 그 채무 부담 없이 일반 증여를 받을 거냐, 아니면은 부채를 부담하면서 부담부 증여를 받을 거냐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유불리를 따져봐야 돼요. 이 부담부 증여가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양도세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금액이 크지 않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차라리 일반 증여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증여할 때는 이 일반 증여랑 부담부 증여를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둘 중에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좋은 정보를 그 저희 채널을 통해서 영상 속에서 만나실 수도 있는데, 보시죠. 네. 상속 증여의 기술이라는 이제 책이 나왔으니까요. 온라인상이나 또는 서점에 가셔도 있고요. 또 저희 채널 밑에 하단에 보시면 또 저희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걸 좀 활용하시면서 책을 많이 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15만 조회수 찍혔을 때는 사실은 상담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상담 비용 좀 우리 동산형 채널 시청자분들께 좀 할인 좀 해서 가능하시겠죠? 당연합니다. 동산이 형 통해서 오셨다고 하면은 제가 뭐 10% 이상은 제가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궁금하더라고. 공센TV 시청자님들은 안 해줘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당할까봐 걱정한 거거든. 네네. 공생TV 시청자님과 똑같이 해주실 거죠?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2025년이 되고 나서 현금 입출금을 잘못했을 경우에요. 네네.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아요? 일단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25년부터 세무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좀 무서운 얘기죠. 재정이 힘들어서 그러나요? 그렇죠. 재정이 일단은 세수펑크가 지난 2년 동안 23년에 한 56조, 24년에 30조. 거의 2년 동안 90조 가까이 펑크가 났어요. 그래요? 그런데 올해도 또 세수 펑크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또 트럼프가 또 뭐 관세를 뭐 하니 이러면서 안 좋죠. 이 대기업들이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우리가 세수 수입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법인세잖아요. 근데 이게 법인도 수익이 줄면은 또 법인세가 낮게 거치겠죠. 적게. 그럼 또 세수 펑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수 펑크가 좀 많이 이제 크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세청에서 이 세수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무조사를 좀 확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업계에서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무서운 따뜻한 차라 좀 만져봐야겠네요. 네. 네네. 마음의 준비하셨죠? 네네네. 이게 이제 올해 새롭게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 국세 공무원이 세금을 잘 추징을 하면 추징한 세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공무원한테요? 네. 원래 세무조사 신고한 사람한테 좀 나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말고 공무원한테 또 나가요? 공무원한테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와, 큰일 났어. 이제 한도가 아주 청렴해지겠네. 대한민국 깨끗해지겠네. 이 포상금 연간 한도가 2천만 원인데요. 이제 공무원들이 뭐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누락된 세금들을 잘 추징하면은 추징한 세금의 10%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제 국세기본법의 개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걱정이 되냐면은, 물론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경우는 문제가 안 될 텐데, 이게 세무조사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 1억 정도 과세가 됐어요. 그럼 남은 뭐 좀 자잘한 부분들 있잖아요. 좀 애매하거나 좀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좀 금액이 작다.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조사관하고 좀 어느 정도 타협이 됐습니다. 왜냐면 사실 조사관 입장에서도 뭐 세금 이거 1원까지 과세를 해봤자 사실 뭐 본인들한테 금전적으로 뭐 이득될 건 없었잖아요. 이게 뭐 또 업무적으로 또 본인들도 업무가 많을 테니까 빨리빨리 어쨌든 또 세무조사 종결하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납세자와 큰 분쟁 없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어느 정도 서로 인정하는 선에서 확실하게 낼 건 내고 좀 애매하고 이런 건 좀 제외해주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과연 이제 앞으로 세무조사할 때 공무원들이
이렇게 좀 잘 타협을 해줄지 그게 굉장히 걱정입니다. 예, 세금을 1원이라도 더 추징하기 위해서 이 세무조사할 때 굉장히 이 조사 강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예, 실무적으로 그것이 좀 저는 좀 염려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요. 사실 뭐, 세무조사 국세청에 한번 갔다 와 보고, 저기 각 구청마다 지방세청 좀 갔다 오면, 네. 사실 세무적으로 탈세할 용기가 나진 않거든요. 네. 대부분 그냥 클리어하게 사는데, 주로 이제 실수로 이제 우리가 이제 탈세를 하게 되는 그렇죠. 경우가 있지, 사업자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데, 실수마저도 이렇게 용납을 전혀 안 해준다 하면 이제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막 하나하나 이제 더 찾겠죠. 이제 포상금이 주어지니까 어디 또 다른 게 없는지 이렇게 좀 더 꼼꼼하게 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무조사를 더욱더 이제 앞으로 받으시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현금 입출금 같은 경우 이제 2025년부터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된다. 물론 뭐 현금 입출금이 25년부터 뭐가 제도가 바뀌고 그런 건 아니지만 세무조사가 이제 확대가 되고 강도가 높아질 게 이제 예상되기 때문에 이 현금 입출금을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 현금 입출금을 왜 조심하셔야 되냐? 이 우리가 아까 계좌이체는 제가 하루에 몇 억을 해도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현금 입출금은 하루에 일정 금액 이상 내가 현금을 입출금하게 되면은 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 현금이 아무래도 좀 이게 불법적이고 좀 어둠으로 좀 이렇게 잘 활용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계산서를 안 끊어주면 일단은 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로비라든지 이런 거. 뭐 뒷돈, 예, 뭐 그런 것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 현금의 성격상 꼬리표가 안 남잖아요. 네네네. 누구 현금인지 자금 추적이 불가능하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현금이 뭐 탈세나 이런 곳으로 악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 자금 세탁 방지 차원에서 하루에 이제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은 이 정보가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을 거쳐서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현금 입출금 자료를 활용해서 국세청이 1년에 세무조사하는 건이 1만 건 이상이다. 그리고 추징하는 세금이 2조 원 이상.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활용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국세청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게 된다. 뭐 물론 할 수도 있죠. 네네. 근데 이것이 이제 국세청에 통보가 되면 일단 국세청은 세무조사할 빌미가 제공이 된다. 세무조사 한번 나가보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받아도 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많이 쓰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좀 주의해야 될 얘기네요. 저희 부동산에서는 이제 재개발 현장에서 그 땅은 나라 땅이거나 다른 사람 땅이고 위에 건물만 있는데 그렇죠. 요 건물을 가지고 재개발 입주권을 받는 걸 맞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뚜껑이죠. 네네. 그래서 이 뚜껑을 증여를 하게 되면 이제 재개발 예정인 그 건물을 네네.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네네. 상당히 이제 증여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무허가 건물 같은 그런 건물을 자녀한테 증여를 해요. 증여를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증여는 시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무허가 건물의 시가를 뭘로 측정할 거냐? 공시가격 말고 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가격이 뭐 얼마 하겠어요? 진짜 뭐 몇백만 원밖에 안 하죠. 이미 연식도 오래됐고. 그렇죠. 80몇 년 이하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시가격으로 증여를 한다는 거죠. 실제 가치는 몇 억 하겠지만. 야, 좋네요. 이거 공시가격 뭐 몇백만 원짜리 증여한다고. 네네네. 사실 또 이게 뭐 국세청에서 들여다볼까요? 그쵸. 잘 안 들여다보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공시가격으로 증여하면 국세청에서 감정평가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은 네네. 이 뚜껑 증여 같은 경우는 네네네. 국세청에서 감정평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죠. 가족법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가족법인을 가지고 가면 세금을 줄이고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가족법인이라는 게 그냥 법인하고 다른가요? 네, 이제 가족법인이라고 하면은 이 주주 구성이 본인뿐만 아니라 뭐 배우자랑 본인의 자녀까지 같이 이제 주주로 구성을 하는 거죠. 온 가족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뭐 지분 50%, 뭐 내 자녀가 50%, 뭐 이렇게 이제 그 법인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뭐 자본금은 1,000만 원씩 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절세 효과가 뭐냐면은 이 부모님이 본인이 갖고 계신 돈이 예를 들어 뭐 여유 자금이 40억이 있어요. 이 돈을 이 가족 법인에다가 무상으로 증여가 아니라 빌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 법인의 주주가 자기 그 법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를 해주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니니까, 특수관계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건 법인이니까. 법인이니까. 예, 대신 자녀는 은행에서 만약에 돈을 빌렸다면 네. 이자를 냈을 거 예,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부모한테 이제 이자 없이 빌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는 부모 때문에 이자를 아꼈다. 그러니까 이 이자만큼을 증여받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40억이라고 했으니까 얼마예요? 이 금액의 한도가 굉장히 이제 폭이 커집니다. 예, 우리가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법상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를 하면은 증여세를 과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억 1,700만 원 같은 경우는 4.6% 곱하면 한 997만 원이니까 예, 예. 1,000만 원 이하라서 네.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해요. 근데 2억 1,700만 원을 초과하면은 네네. 이 이자를 지급받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데 이 법인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의 한도가 이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자녀가 있는 법인의 5대 5인 법인에 부모님이 40억을 무상으로 대여를 해요. 그럼 자녀 지분인 50%. 네네. 자녀 입장에서는 20억을 네네. 무상으로 빌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럼 이 20억에 4.6% 곱하면 9,200만 원이 1억이 안 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이자로 대여를 하더라도 네네. 세법상으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부동산을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참 유용한 책인 것 같습니다. 상속 증여의 기술이 없다면, 요걸 생각 안 하고 부동산 투자하신다면 나중에 손해보는 일이 많으니까 이 책 꼭 사서 많이 공부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가족 간의 부동산을 증여할 때 이 부자들이 활용하는 고급 절세 기술이 또 따로 있다고 하는데, 네네. 요게 이제 강남 부자들한만 쓰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이제 그냥 이제 다른 여유 있으신 분들도 쓰시면 되는 방법인데, 네네네. 이 부자들은 자녀한테 증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증여를 안 해주고, 어떻게 해준다는 거냐? 네. 자녀한테 이 부동산을 판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매매로? 그렇죠. 가족끼리? 부동산을 증여해주기보다 자녀한테 부동산을 저렴하게 파는 것이 이 증여세 절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죠. 이번엔 코인 얘기랑 또 버무려서 네네. 코인으로 대박나서 아파트 샀는데 나라가 다 뺏어간단 말이죠. 네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질문 한번 해보겠는데요. 부동산하고 어떻게 보면 좀 거리가 있는데 네. 코인이 가상화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코인 자체는 비과세인데 네. 코인으로 대박나서 아파트를 사면 오히려 국세청이 돈을 다 뺏어간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이것은 약간의 오해는 있습니다. 그래요? 무조건 국세청이 다 뺏어간다 이건 아니고요. 억울하게 내가 이제 코인으로 돈을 벌었지만은 사실 이제 지금은 코인이 비과세거든요. 네. 내가 코인을 투자해서 몇백억을 벌더라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코인 과세는 이제 2027년부터 다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인데 제 생각에 이게 또 이제 과세가 또 밀릴 수도 있어요. 또 2년 더 연장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지금은 이런 코인 소득이나 정보 같은 게 아무런 내용이 없거든요. 국세청 전산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코인으로 100억을 벌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사람 도대체 뭔 돈으로 아파트를 산 거지?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이 그 돈으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일단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온다. 일단 이걸 좀 조심하셔야겠죠. 네. 한국인의 이제 세금 폭탄. 네. 근데 중국인은 상속세 면제.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한간에 떠도는 세금 관련된 루머가 몇 가지 있어가지고 오늘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계시는 화교분들은 상속세를 면제받는다는 뉴스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막 떠돌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이제 화가 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사실이에요, 이게?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아, 어느 분이부터 시작해서 이게 소문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속세나 증여세는 이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달라져요. 한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 거주지가 우리나라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등록돼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제로 꽤 살고 있다면은 내 국적하고 상관없이 세법에서는 한국인하고 똑같이 세금을 다 과세. 모든 세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를 여쭤봤는데 명쾌하게, 간결하게 이해가 가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창규 대표님 모시고 세금에 대한 주제로 유익한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뭐 빼놓은 말씀이시나 또 당부 말씀 같은 게 있으시면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이 닥치고 나서 세금을 뭐 절세하려거나 그런 음. 방안을 찾으려면은 그때는 좀 많이 늦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이 이제 벌어지기 전에 미리 이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이 책이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저의 이제 모든 노하우를 많이 담았습니다. 네. 아니, 이 책이 유용한 거는 제가 오늘 아까 보면서 이제 목차를 보면서 와, 이거 정말 쓸모있게 잘 만드셨네요. 이렇게 네네. 확인했는데, 네. 이 책이 이제 그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동산이 이 부동산 수다 채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또 더욱 빠르게 로켓 배송으로 구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서 보시기 부탁드리고요. 방송에 이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의 내용들은 알차게 저희가 또 따로 댓글에 좀 달아주시면 따로 한번 대표님께 여쭤보고 응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구매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